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내용을 챕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첫 장을 펼치면 먼저 분명히 해야겠다. 나는 미국식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 어설프게 이루하고 뻔한 인생과 꿈을 이야기한 책은 정말 질색이다. 이 책은 다르다. 욱박지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진다. 김정은 문화심리학자.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현재의 순간에 인생 과제를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라.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미움받은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강한 어조 뒤에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글이 있어 나는 설득당하고 말았다. 사실 나는 오래전에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서문을 건너뛰고 읽었기 때문에 위의 문장을 모르고 있었다. 미움받은 용기는 총 5개 챕터로 32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길지도 짧지도 않아 마음 편히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상담받는 기분으로 읽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설책이 아닌 입문서는 쉬운 말을 어렵게 작성하고 있어 애를 먹었다. 이 책은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편하고 더 쉬운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속담으로, 때로는 나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눈길 가는 대로 입술 가는 대로 진행해볼 작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철학자와 청년과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학파의 제1인자로 꼽히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프로이드의 핵심 원인론과 아들러의 핵심 목적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현재의 불행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거의 불행을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들러의 목적은 현재의 불행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행복, 자유는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닥치게 될 변화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완벽을 추구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삶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라고. 트라우마는 없다. 여러분,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누가 측정하든 똑같은 객관적 수치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느낀다. 우물물이 차갑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관에 지배받고 있으며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친구가 몇 년째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일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밖에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합니다. 철학자, 자네 친구가 왜 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아니면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어쨌든 친구의 과거는 트라우마인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군. 그래서 친구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로군. 청년, 물론이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자네 말대로 어린 시절 학대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세. 그것이 두려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럴싸한 이야기로 들리는군.
흔히 있는 일이죠.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학자,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자네 말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박대받은 사람이 모두 자네 친구처럼 지레 틀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모든 것을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정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과거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닌가? 청년, 그러면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그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지. 그래서 아들러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성격은 이리저리 계산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도 참 많이 당하지만 특이하게도 고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나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철학자,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딸의 담임선생님이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정중한 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격식을 차린 채 5분 동안 담소를 나누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딸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시작했다. 흔한 이야기로군요. 철학자, 요컨대 분노란 언제든지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라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넣었다가 전화가 끊으면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다.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협해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한 것이다. 분노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군요. 목적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많이 느낄 수 있고 많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는 자기 개발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라는 책에도 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의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십니까.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3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모든 고민은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둘째, 변명으로서 열등 컴플렉스. 세 번째,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아들러의 근본 개념이다. 만약에 우주 공간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인간의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청년,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선생님, 이번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고민, 개인이 개인으로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민,
자기 내면을 향한 고민을 모조리 부정하시는 건가요? 철학자, 내면의 고민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지. 자네는 혹시 열등감이란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저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남자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등감이지?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내 또래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얼굴에 주근깨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학력이나 직업,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도 심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의 몸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네. 참고로 열등감의 단어는 심리학적으로 처음 쓴 사람은 아들러이다. 아들러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부정적일 때 사용한다고 하면서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네는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들었나? 상상했던 것보다 몸집이 작구나 싶었습니다. 철학자, 나는 155cm이다. 아들러도 나와 비슷했다. 예전에 나는 작은 키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다. 20cm 혹은 10cm만 더 컸더라면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나의 심정을 털어놨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더군.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키가 커서 뭐 하려고?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잖아. 생각해보니 그렇더군.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지만 키가 작은 나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 경계를 하지 않더군. 체구가 작다는 것이 주변 사람에게 꽤 괜찮은 것이나 이 사실을 알고 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즉 155cm는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키에 대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었다. 만약에 비교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작은 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열등감이다. 나의 키를 장점으로 올 것인가 단점으로 올 것인가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가 있다. 청년,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건가요? 그렇지. 여기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외모도 만만찮게 우락부락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남자들은 야리야리하고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이정미라는 예쁜 나이 이름 때문에 나를 만나면 3번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첫째, 외모에 놀라고, 둘째, 부드러운 나의 이름에 놀라고, 셋째, 나의 직업 때문에 3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한 번 만나면 나의 이미지를 그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예인처럼 뭐라도 아는 척 했었습니다. 최근 나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 디스크에 걸리고 허리도 시력도 나빠지고 컨디션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생활 했더라면 눈앞에 보이는 난관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유튜브는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해서 도전은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변명으로서 열등 컴플렉스. 철학자,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 열등감 자체는 조금도 나쁜 게 아니라고 아들러는 인정하고 있었다. 청년, 열등감 왜 생기는 거죠? 철학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했다. 우월성 추구는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가 두 발로 서게 되고 옹알거리는 아기가 말을 배워
주변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류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나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를 알 듯 모를 때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 끝에 나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100점 만점에 6점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열등감이고 나머지 40점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이해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니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었다. 참 쉽죠? 여기서 추가 하나. 아들레가 말하는 열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문제와 외모가 열등이고, 둘째, 열등감은 주변을 의식하는 주관적인 감정이고, 셋째, 열등감은 콤플렉스다. 이것은 신경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못생겨서 결혼도 못한다. 즉 A는 B라서 할 수 없다.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말로 유행어로 인력 스타트업에 오른 코미디언 이주일이 생각납니다. 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인정욕구, 과제분류, 인간관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로 꾸며보았습니다. 첫째, 인정욕구를 버려라. 철학자는 말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 인정욕구를 거부하다니요. 철학자,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인정욕구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보편적 욕구잖아요. 철학자,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지. 청년,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나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열등감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철학자, 자네가 직장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면 동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 쓰레기통을 치울 건가? 청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만둘지도 몰라요. 의욕이 나질 않거든요. 철학자, 인정욕구의 위험이 여기에 있네. 대체 인간은 왜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걸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상벌 교육 때문이라네. 상벌 교육이요? 적절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는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아들러는 이런 상벌을 맹렬히 비난했네. 칭찬받고 싶어서 쓰레기통을 치운다. 만약에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개하거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딱 봐도 이상하지 않는가? 청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라고요. 철학자,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네. 청년, 나만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살라는 말씀인가요? 철학자, 유득의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며 사는 거라네.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 쓰면 끝내는 타인의 인생에 살게 된다네. 무슨 뜻이죠?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 충족해야만 한다. 즉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네. 기억하게, 자네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타인도 자네의 기대에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는 말처럼 결국 할아버지의 수염도 손자에게 뽑히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 분리. 철학자,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수업 시간에 딴청 부리고 숙제도 하지 않고 툭 하면 결석하지.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귀를 잡아다 끌어다가 책상에 앉히죠. 실제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철학자, 그런 강압에 못 이겨 공부하게 된 결과 자네는 공부를 좋아하게 됐나?
안타깝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눈앞에 공부한다는 과제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는 아니다. 청년, 공부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철학자,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아이 대신 부모가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그건 그렇죠.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다. 거기에다가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에 들이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의 과제에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 과제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철학자,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고 자신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과제를 분리하면 인간관계는 급격히 달라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이에게 공부시킨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부모는 보호자니까요. 철학자, 아이가 공부하지 않아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원하는 학교를 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과제일세. 세상 부모들은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들은 명백히 따지고 보면 아이보다는 부모의 체면이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아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의 과제니까 방치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주의가 필요하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고 공부에 관해서는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 아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 청년,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겠네요. 철학자, 과제 분리는 거리가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네. 과제 분류,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꽃감나라, 국민 스포츠 고스톱판에서 선수 뒤에 앉아 똥 먹어 비 먹어 훈수하지 말고 나무집 엔터풀에 신경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괜히 남의 과제에 뛰어들었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과관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철학자는 말한다. 자네의 직장에 대해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어머니도 반대하면서 인연을 끊자고 압박했지만 부모의 과제와 자네의 과제는 분류를 해야 한다. 참, 나는 결혼 문제에 인연을 끈다는 소리 들어봐서도 직장 문제로 인연을 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철학자,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선택하면 그뿐이다. 그 선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느냐는 타인의 과제이지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회사에서 상사라는 자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해주기는커녕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청년, 꼭 우리 상사가 같구나. 상사에게 인정받은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상사가 자네를 싫어하면 더는 다가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청년, 직속 상사의 눈바퀴에 벗어나면 일하기 힘듭니다. 아들러는 이런 상황을 거짓말하고 했다네. 상사에게 눈밖에 벗어났으니 일하기 힘들다. 내가 일을 잘못하는 것은 상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상사 때문에 한단다. 저 상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론이다. 일을 하기 싫어서 상사를 핑계대는 것이다. 즉,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상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당하게 상사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은 상사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는 다가갈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 혹은 직장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않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대인관계의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다. 내가 처음에 과제 분류 접했을 때 분리수거란 말이 자꾸 떠올라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 분리를 꼼꼼히 따져보니 실상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아들의 과제 분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간섭하지 않고 국민 스포츠 고스톱판에서 똥 먹어 비 먹어 훈수하지 말고
장기판에서도 훈수하지 말고 남의 집 연탄불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괜히 남의 과제에 뛰어들었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받을 욕구,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거나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면 당장에는 미움받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기다리고 있다. 10사람 모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마치 포퓰리즘 정치인처럼 하지 못할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일도 떠맡게 되는 소지가 있다. 물론 그 거짓말은 머지않아 들통이 나겠지만 고달픈 인생이 되겠지. 타인의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은 나의 과제이다.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타인의 과제이고 나는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은 타인의 과제이다. 행복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철학자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철학자는 이것을 프로이드의 원인론이라 하고 아들러의 목적론에서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얻어맞은 기억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3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4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4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개인 심리학을 영어로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라고 한다. 인디비주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디비주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신과 신체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나눈 것은 뭐죠? 유체이탈. 이성과 감정도 나눌 수 없다. 나누는 건 뭐죠? 사이코패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몸과 마음은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손발이 떨리거나 얼굴이 밝아지거나 공포에 질리게 되면 새파랗게 질릴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생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지위도 명함도 이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순식간에 늙고 만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더 큰 공동체를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빵 한 조각의 일부를 지급하면 빵가게 주인, 생산자, 유통업, 연료업자, 산유국, 국민들까지 줄줄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의 감각을 향하는 것이다. 청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자,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감각이라 할 수 있지. 공동체 감각이요? 자네는 공동체 감각이란 말 듣고 어떤 모습을 상상했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같은 집단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들러의 공동체 감각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국가 인류 전체이며 이와 더불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산,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러는 공동체를 만물의 공동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감각을 영어로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하네. 즉 사회적 관심이다. 질문 하나 해볼까? 사회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가족 아닙니까? 아니지. 너와 나 두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탄생하네. 청년, 너와 나의 긴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철학자,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착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폭군 아니면 집단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일리가 있군. 거기에 한 가지 인정 욕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진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얼핏 보면 타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 청년, 그러면 저처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가요? 철학자,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지. 지난번에 말했었지.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다시 말해서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고 있는 삶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다. 청년, 좋아요. 나만 생각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 인생의 장편 영화라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카메라가 주인공을 향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맞는 것 같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 홀로 집에 있는 것 같다. 보기 싫은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빛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 싫은 놈들아, 저리 꺼져라!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마라. 철학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보통 칭찬과 야단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청년, 저는 칭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책찍과 먹이와 칭찬으로 보상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코끼리를 야단치면 위축되고 칭찬하면 쑥쑥 발전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선택했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양육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칭찬과 야단을 금물이라고 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 착하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는데 남편에게 아이 착해라 할 수 있는가? 장하다,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사과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남을 칭찬하는 목적은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네.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네. 선생님,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본능적인 감정이라고요. 철학자, 칭찬을 받고 싶거나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수직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자네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직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수직관계를 반대하고 수평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들러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 덕에 잘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돈 걱정해봤어? 뭘 해봤어? 그만하면 호강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편은 참으로 한심하다. 전업주부와 회사원은 일하는 장소와 역할이 다를 뿐 대등한 관계이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여성이 똑똑해지거나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것과 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기를 깔보고봐 두려워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어떤 의미로는 남편이 일부러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열등감이란 원래 수직관계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등한 수평관계였다면 열등 컴플렉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의식적으로 조정하였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대방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었군요. 철학자, 수직관계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용기 부여를 하는 과정. 철학자, 과제 본리를 설명할 때 개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타인의 과제에 불쑥 끼어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개입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사실상 수직관계가 깔려 있다네. 인간관계에서 수직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개입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부모는 선의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일에 불쑥 끼어들어 자신의 의대대로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성년,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면 개입이 사라지나요? 당연히 사라지지.
그러면 눈앞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개입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네. 청년, 개입과 지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는 아니다. 개입이 타인의 과제에 불쑥 뛰어들어 공부해라. 너는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하고, 지원은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청년, 칭찬하지도 않고 야단치지 않는다. 철학자, 그렇지. 칭찬하지도 야단치지도 않는 것은 수평관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이것을 용기의 부여라고 하였다. 청년, 그것은 동기부여라고요. 철학자, 어떤 사람이 과제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기다. 답은 분명해졌다.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년, 사람은 칭찬받음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철학자, 틀렸네. 만약 자네가 칭찬을 받고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은 수직관계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것이다. 즉,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네. 아이가 방 청소를 도와주면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고맙다 하겠지요. 고맙다, 기쁘다, 도움이 됐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것이 수평관계에서 용기 부여하는 방법일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평가보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타인에게 공헌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남에게 평가받는 것 그 자체가 참 기분이 더럽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평가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청년,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공헌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철학자, 아들러 견해는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다. 그 점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다.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다 라고 느끼면 자신의 가치가 실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 공헌했다고 느끼면 그만이다. 참 복잡하네요. 청년,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한다. 반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까? 철학자, 어떤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 고맙다, 덕분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 노인이나 아이가 주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전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차원은 병석에 누워있는 그 자체도 고마운 것이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내 부모, 내 가족, 친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속마음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칭찬받는다는 것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랬다. 컴퓨터 실력이 부족하니 나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유튜버들은 나보다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 혼자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우월성 추구였으며 무대뽀 연기였던 것 같다. 한편 나의 업무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건방지게 바라봤었고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다. 그러면서 뒷담을 하였다. 쟤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어넘겼는데 아들러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과제 분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4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지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개인 심리학을 영어로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라고 한다. 인디비주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디비주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신과 신체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나눈 것이 뭐죠? 유체이탈. 이성과 감정도 나눌 수 없다. 나누는 건 뭐죠? 사이코패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몸과 마음은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손발이 떨리거나 얼굴이 밝아지거나 공포에 질리게 되면 새파랗게 질릴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생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지위도 명함도 이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순식간에 늙고 만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더 큰 공동체를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빵 한 조각의 일부를 취급하면 빵가게 주인, 생산자, 유통업, 연료업자, 산유국, 국민들까지 줄줄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의 감각을 향하는 것이다. 청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자,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감각이라 할 수 있지. 공동체 감각이요? 자네는 공동체 감각이란 말 듣고 어떤 모습을 상상했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같은 집단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들러의 공동체 감각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국가 인류 전체이며 이와 더불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산,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러는 공동체를 만물의 공동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감각을 영어로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하네. 즉 사회적 관심이다. 질문 하나 해볼까? 사회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가족 아닙니까? 아니지. 너와 나 두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탄생하네. 청년, 너와 나의 기준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철학자,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착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폭군 아니면 집단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일리가 있군. 거기에 한 가지 인정 욕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진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얼핏 보면 타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 청년, 그러면 저처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가요? 철학자,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지. 지난번에 말했었지.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다시 말해서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고 있는 삶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다. 청년, 좋아요. 나만 생각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 인생의 장편 영화라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카메라가 주인공을 향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맞는 것 같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 홀로 집에 있는 것 같다. 보기 싫은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빛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 싫은 놈들아, 저리 꺼져라.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마라. 철학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보통 칭찬과 야단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청년, 저는 칭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책찍과 먹이와 칭찬으로 보상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코끼리를 야단치면 위축되고 칭찬하면 쑥쑥 발전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선택했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양육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칭찬과 야단을 금물이라고 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 착하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는데 남편에게 아이 착해라 할 수 있는가? 장하다,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상관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남을 칭찬하는 목적은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네.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네. 선생님,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본능적인 감정이라고요. 철학자, 칭찬을 받고 싶거나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수직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자네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직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수직관계를 반대하고 수평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들러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 덕에 잘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돈 걱정해봤어? 뭘 해봤어? 그만하면 호강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편은 참으로 한심하다. 전업주부와 회사원은 일하는 장소와 역할이 다를 뿐 대등한 관계이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여성이 똑똑해지거나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것과 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기를 깔보고와 두려워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어떤 의미로는 남편이 일부러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열등감이란 원래 수직관계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등한 수평관계였다면 열등 컴플렉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의식적으로 조정하였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대방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었군요. 철학자, 수직관계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용기 부여를 하는 과정. 철학자, 과제 본리를 설명할 때 개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타인의 과제에 불쑥 끼어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개입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사실상 수직관계가 깔려 있다네. 인간관계에서 수직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개입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부모는 선의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일에 불쑥 끼어들어 자신의 의대대로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성년,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면 개입이 사라지나요? 당연히 사라지지. 그러면 눈앞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개입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네. 청년, 개입과 지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는 아니다. 개입이 타인의 과제에 불쑥 뛰어들어 공부해라. 너는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하고, 지원은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청년, 칭찬하지도 않고 야단치지 않는다. 철학자, 그렇지. 칭찬하지도 야단치지도 않는 것은 수평관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이것을 용기의 부여라고 하였다. 청년, 그것은 동기부여라고요. 철학자, 어떤 사람이 과제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기다. 답은 분명해졌다.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년, 사람은 칭찬받음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철학자, 틀렸네. 만약 자네가 칭찬을 받고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은 수직관계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것이다. 즉,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네. 아이가 방 청소를 도와주면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고맙다 하겠지요. 고맙다, 기쁘다, 도움이 됐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것이 수평관계에서 용기 부여하는 방법일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평가보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타인에게 공헌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남에게 평가받는 것 그 자체가 참 기분이 더럽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평가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청년,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공헌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철학자. 아들러 견해는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다. 그 점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다.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다 라고 느끼면 자신의 가치가 실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 공헌했다고 느끼면 그만이다. 참 복잡하네요. 청년.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한다. 반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까? 철학자. 어떤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 고맙다. 덕분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 노인이나 아이가 주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전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차원은 병석에 누워있는 그 자체도 고마운 것이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내 부모, 내 가족, 친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속마음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칭찬받는다는 것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랬다. 컴퓨터 실력이 부족하니 나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유튜버들은 나보다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 혼자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우월성 추구였으며 무대뽀 용기였던 것 같다. 한편 나의 업무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건방지게 바라봤었고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다. 그러면서 뒷담을 하였다. 쟤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어넘겼는데 아들러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과제 분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4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지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중에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라는 주제로 그 첫 대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으로.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뻥을 치면서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우월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자기 수용이란 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60점 받은 학생이 이번에는 운이 나빠서 그랬지 실제로 100점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자기 긍정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석 우화의 심포도 원리가 있다. 자기 수용은 60점짜리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점 받을 때까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다. 철학자는 단호하게 말을 한다. 100점짜리 인간은 없다. 자기 수용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청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철학자, 그렇다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때는 용기가 필요하네. 청년, 제5도살장이라는 소설에서 바라옵건대 제가 바꾸지 못한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게 하소서.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철학자, 기독교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나비의 기도라는 유명한 문구지.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모든 것은 용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네.
신용과 신뢰는 어떻게 다를까? 조건을 달면 신용이 되고 조건이 없으면 신뢰가 된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인간관계는 신용이 아니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철학자, 다른 사람을 믿을 때에는 조건을 달지 않아야 한다. 비록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믿는 것이다. 담보가 있든 말든 개의치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청년, 무조건 믿는다고요? 철학자, 물론 조건을 달지 않고 타인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라 할 수 있지. 청년, 그것은 모질이나 멍청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철학자, 자네가 배신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게. 자네가 배신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무슨 짓을 해도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런 사람에게 몇 번이나 배신할 수 있겠는가? 청년, 아니 뭐 그렇죠 뭐. 철학자, 신뢰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는가? 회의라고 한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과 연인을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인간관계는 싹틀 수 있을까? 자네가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면 상대방은 직관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다네. 그러나 아들러 심리학은 간단하네. 배신하고 안 하고는 타인의 과제이지 자네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청년, 그러면 모든 사람은 신뢰하면서 계속 속아도 계속 믿고 어리숙한 멍청이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 건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설교일 뿐입니다. 철학자,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두겠네. 조건 없는 신뢰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 자네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면 단칼에 끊어버려도 상관없네. 끊느냐 마느냐는 자네의 과제니까. 나는 철학자의 말을 듣고 무조건 신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들러가 말하고 있는 신뢰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토대가 되어 나중에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거짓말. 철학자, 유독에 이런 말이 있네.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진정한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잊어져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남은 7사람에 주목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야.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예를 들면 며칠 전 나는 말 더듬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워크숍에서는 말 더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웃거나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은 분명히 있다. 게다가 그런 인간은 이쪽에서 먼저 관계를 끊어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한다네. 청년,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철학자, 나는 정기적으로 독서에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말 더듬는 사람이 있다. 독서에서는 그를 비웃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말 더듬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청년, 선생님은 원인론을 부정하고 과거를 부정하시면서 과거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의 미래는 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부정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까지도 부정하였습니다. 철학자, 극장 전체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객석 구석구석까지 잘 보일 거야. 하지만 자네에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 앞줄조차 보이지 않는다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인생 전체에 흐릿하게 빛을 비추면 과거와 미래가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네. 과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가 보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자네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세.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며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네가 과거와 미래를 봄으로써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지금 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지금 여기에서 진지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세. 맞는 말 같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업체 사장이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울렁증이 있었다. 그래서 감히 유튜브를 꿈도 못 꾸었다. 그렇다. 나에게 있어 과거는 필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재의 불만을 과거 때문이라고 부정하고 이와 반대로 과거의 영웅담을 늘어놓거나 미래에 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 대부분은 기동량으로 들은 정보를 가지고 화려한 화술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철학자.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학 입시는 먼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단어를 외우고 수식을 푸는 것은 먼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목표가 있다는 것,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산 것이다. 즉 어디에 도달하는가를 보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지 찰나를 보는 것이다. 먼 미래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삶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사는 것이다. 이 책을 마치면서 근본에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적어도 5번을 읽었다. 눈으로 3번, 손으로 1번, 그리고 3년 전에 읽었다. 처음에는 속독으로, 두 번째는 워딩 작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세 번째는 대본 작업을 위해서 손과 눈은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행동을 반성하였다. 이유 없이 미워했던 지인들, 주제넘은 칭찬 남발, 남의 과제에 신병해서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부끄러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불행 자랑으로 주변 사람에게 부담 주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런저런 반성과 후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나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강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혹은 용기의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 심리학을 처음 접했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심리학인 줄 알았습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개인이란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사고, 행동, 감정들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을 전체적으로 보았다. 아들러가 말하고 있는 개인이란 무엇인가? 사회나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3대 거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부 프로이드, 칼융, 아들러가 있는데 여기서 아들러인지 히틀러인지 발음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들러.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함께 9년간 정신분석을 연구하다가 프로이드의 지나친 성적 쾌락과 충동을 중시하고 있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193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들러는 6형제 중 둘째 아들로 구루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구루병이라는 것은 꼽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3살 때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고 후두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왕진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갔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자 어머니는 온통 동생에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마치 폐위된 세자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공부를 못해 자퇴를 권유받게 됐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 대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고 빈 의과대학에 졸업했다. 그 후 아들러는 안과의사에서 정신과 의사로 전환하고 정신분석학회 수요 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빈을 중심으로 아동 정신병원 22곳을 열었으나 아들러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러는 세계 곳곳에 강연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열등감과 우월감.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걷는데 익숙하기까지 주변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열등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라는 그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있으며 저 역시 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월성 추구.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기 때문에 우월성 추구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열등감 컴플렉스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처럼 누가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나를 험담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이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는 부양자가 필요하고 성장하면서 가족이나 사회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들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는 우월성 추구라고 하였습니다. 우월성 추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족한 것은 채우고 낮은 것은 늘리고 무능한 것은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작해보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 힘든 부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남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집 잔디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저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확 저질러다가 꾹 참고 말았습니다. 열등감은 축배라고 말했던 아들러 선생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월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현재 지금 형태보다 나아가는 것이고 개인의 목적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 즉 타인과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우월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우월성은 뭐냐? 개인의 완성만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는 이기적인 우월성 추구라고 합니다. 자, 우월성 컴플렉스 한번 볼까요? 우월성 컴플렉스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 했을 것이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망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렸을 때 노래를 참 잘했는데 부모님이 조그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음악 선생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허구에 불과하고 이런 양상은 자기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뭐 브랜드나 장신구 제품을 시작하는 것도 혹은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을 사무실에 걸어놓는 것도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는 행동으로 거짓 우월성에 빠진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동전의 양면.
어떤 부분이 남보다 좀 못하다고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나쁜 사람은 청력이 뛰어나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도 키가 169cm 작은 키에다가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황제를 하였잖아요. 열등감 컴플렉스와 우월감 컴플렉스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자신을 열등감 컴플렉스와 우월감 컴플렉스를 전형적인 케이스는 자신이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엄살 부리면서 사회 적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보상의 주인공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을 소유하는 집착을 통해 자신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아주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시대를 당했거나 다쳤거나 불행을 닥쳤을 때 주변에서 위로하려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불행을 이용하여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강한 척 하기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월감 컴플렉스는 열등감 컴플렉스와 같은 의미로 우월감 컴플렉스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의 세 가지. 열등이란 것은 뭐냐? 열등과 열등감, 열등의식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열등은 신체적 장애, 신체적 부족한 느낌, 즉 신체적 외모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는데 객관적인 사실도 없이 스스로 나는 뭐 부족해, 모자라.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 것이 뭐냐면 왕자병, 공주병, 피해망상증. 자, 열등감 컴플렉스는 지나치게 과장된 열등감으로 스스로 비관하고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래,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우리 속담에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닦는다 말도 있고 하늘이 무서워서 어떻게 걸어가랴 기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서 이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열등감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숨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열등감에 마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마주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 영어 공부가 어려우면 영어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나도 외국에 살았더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라는 사고방식은 쓸데없는 생각이고 발전의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사회 환원에 존재해야 한다. 사회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 열등은 비교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존재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열등감이 싫어서 사회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이 무섭다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직면하십시오. 열등의식 세 가지를 근원, 기관 열등감이 있고 양육 태만이 있고 과잉 보호가 있습니다. 기관 열등감이라는 것이 뭐냐? 질병이나 외모처럼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바로 아들감의 열등감입니다. 아들내가 꼽추했잖아요. 키도 조그만하고 공부도 못하고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양육 태만, 부모가 자녀의 무관심으로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는 겁니다. 이 양육 부모가 무관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잉보호, 부모가 과잉보호로 자란 아이는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어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다음 못 온다. 자, 생활양식.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태도, 습관, 뭐 그런 걸로 봐 생활양식이라고 합니다. 생활양식은 4살 아니면 5살 형성돼 평생 미치는 태도이다. 그래 이 생활양식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의 몫이고, 예를 들어 집안이 가난해서 성격이 삐뚤어진 문제가 있는 반면 집안이 가난해서 인내심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프로이드 결정론에 의하면 집안이 가난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든 성공하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의 목적에서 바라보면 집안이 가난한 것은 하나의 환경일 뿐 생활 양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사회적 유형이에요. 이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형은 뭐냐?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독재형이라 그래요. 독재형이 뭐냐? 자녀를 가부장적으로 부모가 힘을 통해서 자녀를 통제하면 그 자녀의 생활력은 지배형이 된다.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기 소개서 쓰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첫 줄에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불나불 그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혼 후 자신도 자녀에게 엄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기생형, 의존형이라고 하죠. 의존형. 여기 뭐 황진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은 높고 활동 수준은 떨어지고, 그래서 기생형은 의존형이다. 부모가 지나치게 과잉보호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과잉보호하면 그냥 엄마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엄친아로 여자친구 만날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도 허락받는 그런 의존형이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데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회피형은 매사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 뭐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때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또한 회피형은 시도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부모가 자녀의 길을 꺾어버리면 회피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길을 너무 꺾으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유형형,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이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수준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형형의 사람은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 해결은 타인과 협동한다고 합니다. 인간관은 네 가지가 있는데, 총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 창조적 존재, 성장 지향적 존재. 이것은 네 가지만 알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 프로이드하고 아들러의 그 비교 분석하는 거 있는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프로이드는 모든 것은 원인, 과거 그 5세 원인을 추구했었고, 그 다음에 아들러는 목적 지향적, 현재 과거는 필요 없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 형성에서는 프로이드는 5세 이하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격이. 그러나 아들러는 5세 이하도 결정이 되지만 충분히 이것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구조는 프로이드는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분했는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다. 열등감에서 우월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컴플렉스에서는 프로이드는 오이드 컴플렉스라고 했고, 아들은 열등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열등감이라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감정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열등감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심리학의 3대 개성 1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미움받을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